우리 교재는 90쪽 과학입니다. 90쪽 과학. 조금 전에 제가 온라인으로 설명한 거 잘 들으셨죠? 지금 이 비대면 수업이 이제 보다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지금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 적극적인 참여는 별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이제 설명하는 중에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제가 던진 질문에 답변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듣고 있는 거다라고 제가 판단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던지는 질문에 여러분이 적절한 답을 한다면 또한 여러분 또한 수업을 적절히 듣고 있다 이렇게 또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90쪽의 이제 과학 지문을 보기 전에 간단하게 몇 가지를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좀 풀어보는데 지금 요 지문 좀 길죠? 그래서 지금 요 지문의 권장 시간은 15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 2분 정도 더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제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 풀고 난 다음에 생각할 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글에서 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 궁극적 설명 대상. 그리고 요거와 관련되는 건데 요 궁극적 설명 대상과 이 첫 번째 질문하고 관련해서 이 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그 두 번째 부분이 시작하는 문단은 몇 번째 문단인지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 제가 이제 중간에 시간 얘기해 줄 거예요. 15분경, 10분경과 15분경과 휴가 시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읽고 있는 중에 내가 이만큼의 시간을 썼구나라고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읽고 뒤에 있는 문제까지 풀었다면 문제까지 푼다면 그러고 난 다음에 요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읽기 전에 먼저 우리 90쪽 왼쪽에 여백이 있죠? 왼쪽 여백에다가 요 두 가지 질문을 써주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답을 여러분들 찾으면 돼.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쭉 여러 번 읽었거든. 이게 아무리 봐도 이상해. 어디가 좀 이상하냐면 6문단입니다. 이건 이제 별개야. 요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6문단에서 지금 이제 5, 6? 좀 모순되는 본문의 내용하고 모순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관점을 보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건데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모순되는 부분을 6문단에서 또한 찾아본다면 이 글을 제대로 소화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90쪽에 보시면 우리 A라고 적혀 있는 구간이 있죠. 일단 우리 지문 읽기 전에 이 지문 전체 7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7개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각 문단 앞에다가 문단 번호를 먼저 씁니다. 그래서 1문단부터 7문단까지 그럴 때 바로 4문단 A에 해당하는 이 A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고 지금 114번 문제를 풀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읽고 난 다음에 풀어도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풀어주시는데 일단 이 글의 전체 내용을 잘 소화했다고 한다면 일단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1번하고 2번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답을 보내주시면 되겠고 그럼 저도 이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글을 좀 소화를 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오류가 있는 문단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6문단에 오류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화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이과인 친구들은 어려움 없이 이해하거나 혹은 오류가 되는 부분이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문과 친구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 일단 과학적 지식 없이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독해, 비문학 독해의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일단 이거 다 적어놓으면 됩니다. 거기 왼쪽에다가 준비하시고 시작. 답변을 이제 잘 해준 친구도 있고 좀 정답을 맞힌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고 있는데 뭐 사실 지금 난 모르지.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던지고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있는 내가 본 거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제가 보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잘 했다면 잘 읽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일단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해본다면 이 글에서 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증류 중에서 바로 어떤 거야? 지금 여기 7문단에 나오죠? 공비증류. 지금 이 글은 증류, 그 다음에 어떤 증류? 분별증류, 그리고 공비증류에 대해 설명하는 건데 지금 궁극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이제 공비증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일반적인 증류 방법인 분별증류를 통해서 지금 그 증류가 되지 않는 혼합물을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증류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글을 크게 둘로 나누면 당연히 요 지점이 되겠지. 그 지점이 바로 어디냐면 5문단부터가 되겠네. 지금 요 공비증류에 대한 설명과 관련되는 것이 5문단. 그러니 이 글은 1문단에서 4문단까지 그리고 5문단에서 7문단까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글의 구조라든지 그래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잘 파악한 거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또 이것도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분별증류와 관련되는 내용이 이제 어디에서 관련되는 거냐? 3문단까지 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 4문단이 실제적으로 분별증류에 대한 얘기인 거고 그럼 바꿔 얘기하면 1, 2문단의 경우는 이제 증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증류는 당연히 어디? 분별증류에도 적용이 될 거고 공비증류에도 적용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문단까지는 일종의 이제 배경 지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공비증류에 관련되는 거니 제가 생각할 때는 4문단까지를 지금 배경 지식이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 글을 지금 좀 더 빠르게 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 안 한 게 이제 오류와 관련되는 게 하나 남았지? 그거를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지금 먼저 글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원리,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소화했는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봅니다. 그래서 이제 1문단은 특별한 거 없어. 그래서 끓는 점에 도달해 뭘 이용해서? 끓는 점을 이용해서 순수한 액체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증류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1문단에서는 증류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다시 이제 2문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류는 각 구성 성분의 휘발성의 차이인데 지금 결국에서 우리 증류할 때 뭘 이용했던 거야? 요거는 위에서 얘기했던 끓는 점하고 연결이 되면 되겠죠? 얘를 보고 지금 끓는 점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면 제대로 읽고 있는 중이었다 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혼합물을 가열할 경우 끓는 점이 낮은 성분이 더 쉽게 기화함으로 존재한다. 그럴 때 액체와 평형을 이루는 기체 성분에는 요 주의해야지. 요 기체 성분에는 휘발성이 큰 성분이 더 많이 그러니까 끓는 점이 낮은 것들이 더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이 기체 성분에는 모두 들어있다는 거야. 끓는 점이 높은 성분도 들어있다라는 얘기죠. 계속 액체 혼합물을 가열하여 그것이 끓으면 끓는 점에서 기체의 조성 확인해야죠. 휘발성이 더 큰 기체의 성분이 액체에서보다 많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용액으로부터 기화한 기체를 모아서 액화시키면 처음의 성분보다 휘발성이 큰 성분의 여기까지 똑같은 얘기죠. 지금 이거
기체 성분에도 끓는 점이 높은 것이 들어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그 기체를 다시 액체하고 난 다음에 보면 거기에 있는 조성이랑 처음에 끓기 전에 있었던 조성이랑 비교해보면 조성상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가열하면 휘발성이 큰 성분이 먼저 기화되며 기화된 증기는 액체로 이렇게 응축을 해서 자꾸 액체된 것을 응축하면 바꿔 이렇게 된 거지.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먼저 분리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분별증류라는 얘기가 이제 산문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류를 이용하면 혼합물 속의 다양한 성분들을 분리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분별증류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를 그대로 여기서 다 적용해주면 되는 거야. 끓는 점이 다른 물질들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가열하여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순으로 분리하는 과정을 이제 분별증류. 그러니까 기체가 된 걸 다시 어떻게 하는 거야? 액체로 만들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증류를 시켜야지. 그렇게 해서 점점 한 성분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성분을 분리하여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유 공장에서도 이걸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물과 에탄올을 통해서 설명을 한 게 바로 사문단입니다. 일기압에서 여기서 새로 나온 내용. 이건 이제 구체적인 사례인 거니까 경우를 생각해 보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구체적 사례인 거니까 지금 1문단부터 3문단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여기서 적용해 주면 되는 거고 하나 추가되는 건데 일기압이라는 단어가 추가가 됐네요. 순수한 물은 이만큼에서 끓고 이만큼에서 끓는다. 그래서 혼합물을 가열하면 처음에는 올라가 당연하죠. 이제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먼저 메탄올이 끓어 기화한다. 먼저 메탄올이 기화한대. 이때 나오는 기체를 다시 여기서 주의해야지. 이때 나오는 기체는 당연히 모두 있는 거야. 메탄올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물도 있어야죠. 지금 증류가 바로 그런 거였잖아. 모으면 메탄올을 얻을 수 있다. 메탄올이 기화하는 구간에는 온도 변화가 미미하게 나타나지만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114번 문제를 바로 해결해도 좋습니다. 미미하게 나타나지만 메탄올이 모두 기화하게 되면 다시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지금 기화하게 되면 없어. 그래서 기화하게 되면 이게 완료가 된 거죠. 모두 기화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다시 올라가는 거지. 100도씨가 되면 물이 기화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메탄올은 거의 없는 순수한 물의 기화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없다. 거의 없다. 아예 없다는 얘기는 아닌 거지. 이때 나오는 기체를 액화시키면 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끓는 점 차이가 있는 액체 물질들은 분별증류를 이용해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분별증류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과정을 지금 물과 메탄올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문단과 관련된 114번 문제, 114번의 문제는 그래서 이제 어렵지 않게 5번을 고를 수 있는데 5번을 보면 C에는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지만 그렇지. 지금 일단 기체는 메탄올하고 물이 들어있는 거고 액체는 지금 물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D구간이야. D에는 무슨 소리야? D에도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D에도 액체, 물인 액체가 있어야지. 됐죠? 그래서 지금 114번 답은 5번 해결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5문단을 보는데 하지만 어떤 혼합물의 경우 이와 같은 증류 방식으로는 완전하게 액체를 분리해낼 수 없다. 일반적으로 혼합물의 용액을 증류하면 끓음에 따라 조성이 변하며 다시 여기 볼게요. 어떤 혼합물의 경우 이와 같은 증류 방식으로 그러니까 분별 증류로는 완전하게 액체를 분리해낼 수 없대. 혼합물의 용액을 증류하면 끓음에 따라 조성이 변하며 끓는 점도 상승 또는 하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별 증류가 일어난다는 얘기인 거지. 특별한 성분비의 액체는 순수 액체와 같이 일정한 온도에서 성분비가 변하지 않고 끓는데, 지금 뭐야? 성분비가 변하지 않고 끓는데 지금 어땠어? 조성이 변하며 그에 따라서 이것도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데, 이때 용액의 성분비와 증기의 성분비는 같아진다. 이런 혼합물의 상태를 공비 상태. 그러니까 어떤 혼합물의 경우 공비 상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분별 증류가 안 된다는 얘기지. 그 성분비를 공비 조성, 그 다음에 공비 혼합물, 그리고 끓는 점을 공비점. 공비 상태는 압력에 의하여 변화하며, 이건 압력에 의해서 변화한다네. 공비점은 성분비와 끓는 점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끓는 점 곡선상에서 형성된다. 예를 들면 끓는 점이 이만큼인 에탄올과 100도씨 물의 혼합은 1기압에서 95.6%의 성분비일 때, 에탄올이 이만큼일 때 공비 혼합물이 되고, 공비점은 이만큼에서 형성이 된다. 공비 혼합물은 일반적인 증류통에서는 완전하게 분리해낼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어떤 거? 그 물하고 에탄올, 앞에서의 메탄올의 경우는 완전하게 분리가 됐지만 에탄올의 경우는 지금 공비 혼합물이 되기 때문에 물하고 지금 에탄올은 공비 혼합물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그거를 그림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육문단이죠. 그림 A와 B의 혼합물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그래서 지금 이 육문단은 당연히 그림 나왔으니까 그림에다가 표시하면서 보면 되겠지? 그래서 쭉 보면, 우리가 이제 읽었으니까, 이게 이제 순수하게 A와 B의 상태가 되는 거고, 지금 요 점이 각각의 이제 끓는 점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동할수록 B의 양이 많은 거고, 이쪽으로 이동할수록 이제 A의 양이 많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지금 요것이 끓는 점. 끓는 점인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조성. 이 상태가 되는 거였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A1에 조성이 B60이고 A40이라고 한다면 끓는 점이 나는 B를, 이게 이제 사실은 내가 이게 오류가 있는 부분을 여기라고 본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왜 오류가 있냐고 얘기했냐면, 지금 A가 40%라고 한다면 끓는 점이 낮은 B를 100% 분리해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거잖아. 지금 이거는 지금 100% 분리한다라는 얘기는 어디에서 얘기했던 거야? 분별 증류에서 얘기했던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지금 이제 뒤에서 보면 요 점이 없다면, 이제 바로 공비점인 거죠. 공비점이 없다면 지금 증류를 여러 번 거쳐서 얘를 해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런 거잖아. 그런데 지금 이게 이 그림인 건데 이 설명 자체가 넌센스인 거야. 여기서 이제 숫자를 없애야죠.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봐. 지금 여기서의 얘기는 아까 그 공비점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 C, 요 C가 되는 지점에서는 더 이상 그러니까 완벽하게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지. 지금 이거를 그 앞문단에서 설명했던, 이용했던 물하고 에탄올의 관계로 봐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요 B가 에탄올이 되는 거고 A가 물이 되는 거지. 그럴 때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공비점인, 아까 얼마였어? 공비점인 78.15%, 78.15 도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조성비는 성분 비율은 95.6%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어디에서? 바로 이 지점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쪽으로 점점 더 봐. 그거 아까 이 다음에 나오는 것이 얘를 이제 빼는 거지.
B를 분리하는 건데 이 기체가 B만 들어있는 것도 아니야. 왜? 아까 증류 과정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 지금 끓는 점, 휘발성이 큰 것부터 나오는데 지금 그 안에는 모두 들어있어. 끓는 점이 높은 것도 같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점에서는 여기를 넘어가, 못 넘어가? 못 넘어가. 그럼 그동안 분리했던 거기서도 어떻게 된 거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왜? 증류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여러 번 거쳤을 때 지금 순수한 상태의 어떤 물질을 추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됐던 거니까. 바로 이 부분이 오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그냥 이거는 숫자를 빼고 더군다나 지금 이 그림이 아니라 여기 이 그림에서 요거 공비점이 없을 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공비점이 없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이제 그 다음이야. 그래서 분리하는 것은 어렵다. 위에서 설명한 분별 증류 이 방법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지금 이것이 없다는 전제야. 이것이 없다는 전제로 보면 여기서의 과정이 바로 무슨 과정이라는 거야? 분별 증류의 과정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나 계속 볼게요. 그러나 B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A를 얻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죠. 공비점이 존재하지 않는 혼합물이라면 분별 증류를 이용하여 100%의 B를 다 제거해내면 100%의 A가 남게 된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아까 그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빠지고 점점점 어디로 이동하게 돼? A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공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지. 넘어갈게요. 마지막이요. 공비혼합물을 만드는 성분의 혼합물은 보통 증류법으로는 순수한 성분을 분리시킬 수 없으므로 제3의 성분을 첨가하여 새로운 공비혼합물을 만든다. 여기서는 제3의 성분, 그 다음에 새로운 공비혼합물. 이때 새로운 공비혼합물의 끓는 점이 원용액의 끓는 점보다 봐. 새로운 거잖아. 지금 여기서 뭐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 오문단에서 물하고 에탄올 얘기했던 거지. 그러면 원용액은 바로 물하고 에탄올이 되는 거고 새로운 거는 이제 제3이 들어간 거. 제3이 들어간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끓는 점이 원용의 끓는 점보다 낮아지도록 한 다음 증류함으로써 증류 잔류물이 순수한 성분이 되게 하는 것이 공비증류다. 그러면 들어가면 지금 오문단에서 얘기했던 95.6%가 아니라 이제 100%의 에탄올을 추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봅니다. 예를 들면 일기압에서 수분을 함유하는 에탄올은 공비혼합물을 만드는데 확인했죠? 단순한 증류로는 공비혼합물에 상당한 에탄올밖에 얻지 못한다. 지금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한 건 바로 지금 몇 문단? 6문단이었지. 그래, 6문단의 상황이 그대로 이 에탄올과 물의 혼합물에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나 벤젠을 첨가한 그럼 여기서 이제 벤젠은 제3의 성분이 되겠네요. 제3의 공비혼합물을 만들어 수분을 제거하면 순수한 에탄올을 얻을 수 있다. 결국 벤젠을 넣으면 뭘 제거할 수 있다는 거야? 수분을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네. 그러면 봐봐. 아까 에탄올이 95.6%밖에 안 됐어. 그럼 벤젠을 넣으면 이제 뭐가 된다는 거야? 100%의 그 에탄올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제 그 이유입니다. 벤젠은 물과 친화력이 매우 작아 거의 용해되지 않는 반면 에탄올과의 친화력이 매우 크므로 물을 함유하고 있는 벤젠을 첨가하면 에탄올의 증기압이 상당히 감소하여 증기 속에는 수증기 함량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증류하면 앞에서 1, 2문단 얘기했던 거 순수한 에탄올만 남게 된다.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또 하고 하면 지금 어떻게 수분은 날려버리고 에탄올만 남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여기서 주의할 거 어딨어? 증류하면은 뭐까지 포함되는 거야? 액체화 시키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야. 1문단 봐봐. 1문단에서 마지막 줄. 순수한 액체를 얻어낼 수 있는데 이걸 증류라고 하는 거니까 단순하게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날려버린 기체화시킨 것을 기화시킨 것을 다시 액화하는 것까지
지금 중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에탄올만 남게 된다. 공비 종류는 순수 에탄올 만들기 위해 벤젠을 첨가해서 한 것이 마지막에는 그냥 쓸데없는 얘기였던 거다. 그래서 지금 5문단에서 시작했던 얘기가 물하고 이제 에탄올의 관계에 대한 걸로 이제 그 혼합물로서 설명을 한 거잖아. 그냥 벤젠을 넣으면 지금 이제 순수하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 벤젠의 어떤 특성 때문에 물하고 친하지 않고죠? 어딨어? 물과 친한 매우 작아라고 해서 물하고 친하지 않고 에탄올과 친한 벤젠을 넣으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에탄올을 얻어낼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주면 되겠는데 분별 중류랑 공비 중류의 차이점, 공통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답을 확인해 볼게요. 112번의 답은 5번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113번 마찬가지 2번, 그래서 111번 하고 113번이 혹시라도 틀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내용 파악이 좀 부족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15번이에요. 115번을 보시면 기억에 대한 설명, 이제 마지막에 이게 이제 공비혼합물이죠. 공비혼합물인 물과 에탄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적절하지 않은 것. 지금 2번, 이것도 어렵잖아요. 답을 고르는데. 기억에서 에탄올을 분리해내기 위해서는 물을 먼저 기화시켜야 되고, 물을 먼저요? 아니지. 뭐가 끓는 점이 낮아? 에탄올이 낮아.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되는 거야? 먼저 기화시키는 것, 먼저 끓어서 기체로 만드는 것은 에탄올.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에탄올 다시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액체화시켜서 다시 그거를 또 이렇게 끓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순수한 에탄올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번이 틀린 거란 말이야. 4번 선택지 봐봐. 에탄올이 40%인 기억은 분별 중류를 통해 이제 아까 그 부분 거야. 아까 어떤 부분이야?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 지금 이 AB의 그림을 이걸 다시 그렸어야 돼. 두 개로 그리든지 아니면 뭐 여기까지는 뭐다 이렇게 하든지 그래야지. 여기서는 A 40%라고 한다면 낮은 B를 지금 B가 얼마야? B가 60, A가 40이라고 한다면 B를 이만큼 분리해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 상관없이 얘는 결국 이 공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에탄올 40%인 이거는 뭐 몇 퍼센트인 상관이 없는 거야. 순수한 에탄올을 얻을 수 없다. 언제까지? 95.6까지밖에 못 얻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순수한 에탄올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물을 포함하고 있는 벤젠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였어.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좀 이상한데 읽고 난 다음에 이상한데 이런 반응이 좀 있었으면 또한 글을 잘 읽은 거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5번의 답은 2번이에요. 답을 고르는 건 어렵지 않았어. 그 다음 116번입니다. 116번에 이것도 어휘 문제니까 어렵지 않죠? 1번.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순서대로 112번부터 5번, 113번 2번, 114번 5번, 115번 2번, 116번 1번 이렇게 되겠다. 됐죠? 그럼 혹시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있다. 지금 제가 이제 글의 구조를 설명하고 좀 이 글에서 어떤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어요. 혹시라도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이 문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으면 지금 저한테 또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한 30초 있다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물론 그 설명은 지금 온라인에 있는 제가 할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94쪽입니다. 예술지문 94쪽의 예술지문. 이 지문은 낯선 지문보다 월등히 쉬워요. 그래서 이 지문의 권장 시간은 10분. 여기도 마찬가지 추가 2분 드리는데 아마 지금 권장 시간 이내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이건 하나만 하면 돼. 이것만 해주면 돼요. 우리 구조화 오랜만에. 요 지문은 구조화가 이루어졌다면 그런데도 이제 틀린 문제가 발생했다. 이제 밑에 121번은 어휘 문제니까 그 문제 빼고 나머지 문제들에서 여러분들이 틀렸다고 한다면 지금 구조화하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좀 정리가 되지 않은 것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지문은 어렵지 않은 지문. 그래서 지금 문제 풀고 난 다음에 객관식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구조화를 하는데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각 문단에다가 문단 번호를 써볼까요? 여기 문단은 1문단부터 5문단까지 1, 2, 3, 4, 5문단까지 있는데 지금 이제 구조화가 뭔지 생각이 안 난다. 우리 뭐 예전에 이렇게 가위 이렇게 했었잖아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바로 구조화야. 그래서 여기다가 문단 번호를 써주면 돼요. 여기서 지금 전체 5개인 거니까 예를 들어서 1문단 다음에 2문단 혹은 뭐 3문단 그 다음에 4문단, 5문단 6문단, 7문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구조화인데 얘는 문자로 보내는 것이 어렵잖아. 문자로 보내는 것이 어려우니 뭐하냐? 연습장에다가 쓰고 사진을 찍어서 전송합니다. 다시 얘는 여러분들이 문자로 보내기 어려우니까 지금 구조화 방금 전에 제가 보여줬죠? 그렇게 종이에다 연습장에다가 쓰고 표시하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전송해 주면 돼요. 됐죠? 이 지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조화까지 하면 여러분들 보내주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좀 설명을 하는 걸로 할게요. 준비 시작. 봅시다. 어렵지 않죠? 이 지문은 먼저 이제 1문단에서 이거는 좀 쉬운 지문이라서 이제 빔 없이 바로 설명을 할게요. 1문단의 첫 번째 줄 1문단 첫 번째 줄을 보면 이제 영화예술 있잖아. 그러니까 1문단은 영화예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1문단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1문단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네요. 찾았어? 거기 봅니다. 이러한 윤리적 고민의 기반을 두고 나타난 대표적인 사조로는 이탈리아의 네오리얼리즘과 미국의 뉴 할리우드 시네마가 있다. 거기다가 물개 표시. 지금 그 문장을 통해서 이 글은 영화예술을 이렇게 뭐랑 뭐로 지금 네오리얼리즘 그 다음에 뉴 할리우드 시네마 네오리얼리즘과 뉴 할리우드 시네마에 대한 얘기인데 1문단에서 이렇게 나눠졌다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네오리즘에 해당하는 것은 2문단에 있고 뉴 할리우드 시네마는 한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문단 다음에 3문단이 4문단 다음에 5문단이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면 1, 2, 4, 3, 5 이렇게 해주면 그래 구조화가 잘 이루어진 거다 라고 봐주면 되겠고 이 측면에서 볼 때 이거를 이제 내용적으로 한번 나눠볼게. 지금 여기에서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가 돼야죠. 지금 영화예술 그래서 네오리얼리즘 이탈리아야.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문단을 보시면 네오리얼리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기존에 있던 것과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 같은 방식이죠. 같은 방식으로. 그렇죠? 같은 방식으로 4문단. 같은 방식으로 4문단에서도 기존의 영화랑 그 다음에 뉴 할리우드 시네마의 특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물론 3문단에서도 이거 연장, 5문단도 이거 연장인데 5문단에는 요거 내용이 조금 더 추가되어야지. 뉴 아메리칸과 그 다음에 올드 아메리칸 뮤비 시네마. 그래서 당연히 5문단에서는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그 내용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어야지. 이 정도 수준, 앞으로도 이 정도의 내용은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답을 끌어낼 수 있어야겠다. 그러려면 다시 한번 요거 강조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합법과 작문 아직 EBS 올해 그 스투 문제를 안 산 친구들이 있다면 좀 사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합법과 작문은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독해 실력이 여러분들 향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은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야 좀 독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네. 이렇게 보면 되겠다. 다 불러드릴게요. 다시 다 불러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있으면 저한테 이제 문자로 질문, 선생님 요 번호 요거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면 좋겠다. 지금 문항 문제가 그렇게 지문도 그렇고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만약에 한 1분 정도 다 불러드리고 난 다음에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질문이 있는 것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볼게요. 117쪽, 117번입니다. 117번에 5, 118번에 5, 119번에 2, 120번에 2, 121번에 3. 적어볼까? 5, 5, 2, 2, 3. 여기 답은 5, 5, 2, 2, 3. 이렇게. 5, 5, 2, 3. 그래서 한번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온라인으로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 지문은 여기까지.